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은평 등 우리 지역에도 백신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오는 2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역별 백신 접종 상황 살펴봅니다. 은평구가 3년 넘게 추진해온 복지재단 설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는 통과됐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의원 18명 중 찬성이 9표로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됩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 아파트에 노선을 확충하고 운행 시간이 긴 장거리 노선을 정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천에서는 어제 하루 1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은평구와 양천구 등 우리 지역도 백신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 은평구의 모습입니다. 백신을 실은 트럭이 은평구 보건소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백신은 보건소 3층 백신 냉장고로 옮겨지는데 현재 백신을 실은 트럭이 경찰과 군의 호송을 받으며 도착한 모습입니다. 첫 백신 도착 과정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백신 수송에 대한 보안이 철저해서 언제 출발하는지를 당일날 아침에 알려줘서 저희가 기다리는데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은평구에 도착한 백신은 총 1,700명분입니다. 은평구 보건소로 700명분, 나머지 1,000명분은 요양병원 7곳과 요양시설 22곳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접종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데요. 김미영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죠. 3월 2일부터 요양시설 방문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이 8주가 되면 더 좋다고 해서 저희가 8주 뒤에 한 번 더 접종을 나갈 거고요. 이번 접종은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 입소하 있는 65세 미만의 입소자랑 종사자를 대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전 국민 접종이 종료되는 11월 이후로 접종 순서가 조정되며 백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은평 지역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전체 접종 동의율은 현재 94%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천구의 상황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양천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빈미애 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6일 국내에서도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별로 접종 시작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양천구는 언제부터 백신 접종을 하는지 또 현재 백신 수량은 얼마나 확보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좀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접종 및 응급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후에 3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 현재 양천구 전체 접종 대상자는 약 26만 명입니다. 근데 일단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요양시설 400명분과 요양병원 100명분 백신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실수 없이 수송이 완료되어서 현재 보관 중입니다. 네, 접종 1순위가 요양시설 종사자와 만 65세 이하의 입소자들인데요. 양천구 1차 접종 대상자 동의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요양병원 336명과 요양시설 367명 해서 703명이 접종에 동의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가 시설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90% 정도 됩니다. 합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합하면 한 90% 정도 됩니다. 동의율이.
네, 일단 지금은 이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거고 일반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접종 시기가 되면 접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대상별로 접종 시기가 다른데 본인 차례가 오면 개인들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주민들은 일단 접종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본인의 차례가 되면 뭐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접종 시기든 뭐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은 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시기가 다 다른 만큼 나는 언제 맞는지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보건소의 빈미애 모자 보건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서울 등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카페 등의 밤 10시 운영 제한 등의 방역 조치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오늘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은평구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총 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간의 찬반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는데요. 투표의원 18명 중 찬성 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찬반 토론에서 양기열, 박세현 의원은 구 재정 여건상 복지재단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고 문교주, 신윤경, 송영창 의원 등은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안전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한 지역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구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는데요. 황재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황재원 의원은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을 향해 공무원직 사퇴와 함께 구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대외협력실장이 본회의 하루 전날인 25일 저녁 자신을 찾아와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실장이 본회의에 상정된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구의원 공천권까지 운운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마라. 출근하면 가만히 안 둔다. 내년에 공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라. 현역 구의원에게 막무가내로 본회의 참여를 못하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현역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기 위해 심한 욕설을 섞어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황 의원의 발언에 대해 A 실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황 의원을 만난 건 맞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으며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 의원 선배로서 황 의원에게 조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내가 선배로서 우리 황 의원이 상임위에서 반대 토론 열심히 해주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반대 토론을 다 하고 나면은 보통 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구의원 할 때도 내 생각과 달라도 다를 경우에는 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다야. 그게 황당한 거지. 왜 그게 고소 사건이 되고 저렇게 5분 발언으로 가십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A 실장은 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황 의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 해명하고 황재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 시내 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되는데요.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은 대규모 단지 조성 아파트의 노선을 확충하는 등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장거리 노선 단축, 운행 불합리 구간, 정비 등을 통한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선별 조정 시행 일정은 120 다산 콜센터와 서울 대중교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양천구에 사는 임산부, 영유아로 빈혈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고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충식품을 지원받거나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천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정난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버스의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도산 위기에 몰린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이 살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마을버스를 살려주세요. 아직은 영하권의 추위가 매서운 아침, 마을버스 업체 사장들이 회사가 아닌 서울시청 앞으로 출근해 노란 피켓을 듭니다. 더 이상 운영 자금도 구하지도 못하고 하다 본다면은 직원들 급여는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 지인회까지 사채까지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돈은 다 동원해서 이제는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마다 마을버스 승객은 최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는 달리 버스 수익금에 의존하는 마을버스의 운영 악화가 계속되자 은행도 대출을 막았습니다. 사채까지 끌어와 운영을 이어가려 해보지만 텅텅 빈 버스에 기사의 월급은 밀리고 놀리는 버스는 늘어납니다. IMF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어려웠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봉급이 제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봉급이 안 나오고요. 지금 감차가 3번이 이루어졌어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회사에서도 그거 이제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손님이 있다 없다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없어요. 낮에도 많이 비어다니고.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70%인 175개 노선에 최대 30% 가까이 운행 횟수를 줄인 상태입니다. 배차가 길어지자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갑니다. 요즘 뭐 왜 하루에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나? 아침에는 좀 한 10분 걸리 한 3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낮으로는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집 앞으로 오는 마을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사람들은 이러다 마을버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불편해서 안 되지. 난 저 꼭대기 사는데.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여기 많이 살아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 다 이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필요하게 참 필요해요. 여기서 이거 가까운데 한 3,000원 이상 주고 택시 탈 수도 없고 그래도 900원이면 싸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걸음을 잘 못 걸고 이게 허리가 아파서 저기 하니까 많이 타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근데 그게 없으면 걸어 다니려면 힘들지요. 이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유일한 마을버스가 사라지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은 가파른 언덕길을 두 발로 올라야만 합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370억 원에서 올해 2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이제 재난지원금 성격에 해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경 때 이제 넣어가지고 거의 한 70억인가 50억에서 70억 그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260억을 주는 것은 안 맞다. 최소한 작년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 공감대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죠. 최소한 41만 원 정도는 쳐서 좀 지원해 주면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버텨나갈 힘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최소 금액은 한 대당 45만 7천 원.
수익이 운송 원가에 못 미치면 차액만큼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41만 1,000원으로 10%가 내려갔고 7월 이후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는 2, 3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놓여지는 거예요. 금년 안에는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좁은 골목골목, 언덕길과 시장통을 지나며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다음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생활 숙박시설 분양 신고서를 검토할 때 주택용도 사용 불가,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안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들이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분양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주택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IoT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2년간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디지털 뉴딜과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 60가구에 홈 CCTV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부재 중 문 열림이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을 통해 112 신고가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중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을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3.1절을 앞두고 독립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엽니다.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 딜쿠샤가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조주연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는 엘버트 테일러의 손끝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광산사업가이자 AP통신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엘버트 테일러는 3.1운동과 독립선언서에 대한 기사를 가장 먼저 해외에 타전했습니다. 3.1운동뿐만 아니라 제암리 학살 사건 등 독립운동의 현장과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테일러는 결국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됐고 그의 가족이 살던 집 딜쿠샤도 잊혀졌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란 뜻의 딜쿠샤는 뜻과 달리 약 80년간 방치되다가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역사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엘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한 게 세계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요. 건축학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유사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유일한 건물인데요. 공동벽 쌓기라고 하는 특별한 조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내부 1, 2층 거실은 테일러 부부가 살았던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남아있던 당시 사진 6장과 엘버트 테일러의 손녀 제니퍼 테일러가 기증한 여러 물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It's here today for everyone to be able to enjoy and visit. I just want for Korean people to remember that there were foreigners that stood in solidarity with them to fight for their independence. 사진이 없는 나머지 공간은 테일러 가족이 한국에서 살았던 모습과 테일러의 언론 활동 등을 소개하는 전시실로 꾸며졌습니다. 딜쿠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